안녕하세요. 514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하나도 안 했던 겁니다. 판례 강의에서 할 것들이어서 지금은 간단하게 개괄만 해드리겠습니다. 의학용도 발명은 저번에도 한번 그림을 그렸었네. 이것은 청구항에 의학용도를 쓴 것을 의학용도 발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청구항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가장 일반적 패턴이 구성 그 다음에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마지막에 발명. 요걸 발명이라고 하고, 요거 예전에 했네. 이걸 폐쇄형이라고 하고, 이거 개방형. 여기가 전부 다 또는 돼 있으면 마쿠시 타입이라는 거, 그다음에 미스로 돼 있으면 플러스, 이걸 유기적 결합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성들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의학용도 발명은 구성들 중 하나에 의학용도가 써져 있는 거, 그걸 의학용도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냐면 보통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많이 보이게 될 거니까 X물질 포함하는 알파 질병, 베타 약효용, 조성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를 의학용도라고 그래요. 얘는 유효 성분이라고 하는 애야. 그러니까 우리 조문 특강에서도 했고 우리 밑줄 강의에서도 예전에 했었는데 유효 성분, 의학용도, 그 다음에 조성물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했었죠. 약 만들 때에는 주성분에다가 각종 첨가제들을 더 넣기 때문에 이 이상의 성분이 무조건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조성물이라고 표현한다고. 이 발명에 대해서 특유의 쟁점들 모아놓은 게 이쪽이에요. 밑줄만 좀 치고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들은 판례 강의에서 할 건데 514페이지 2번 의학용도 발명의 등록 가능성 괄호 1번 신규성 진보성 거기서 반가로 2번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거의 양리 기전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케이스만 알아둬. X물질 포함하는 감마 수용체 저해용 조성물. 이러면 얘를 양리기전이라고 해. 이거 한번 다시 그려드릴까? 어차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여기가. 당장 이번 주에 조문특강에서도 했었는데, 약을 의약품 또는 품목, 제재, 뭐 제품 이런 표현도 쓰고요. 다양한 표현들이 판례에서 나올 거야.
조성물. 얘는 주성분과 첨가제를 섞어서 만든다 했습니다. 주성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유효성분 자체를 쓰고요. 근데 유효성분이 먹었을 때 잘 녹지 않는 것이면 염화합물이라는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먹는 것을 어떤 식으로 먹냐, 용법. 그 다음에 이 유효성분을 얼마만큼 먹냐, 그걸 용량. 입으로 먹는다는 걸 경구투여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알 먹는다, 이런 걸 용량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위쪽에서 녹아서 위나 소장 상부에 습수가 되고 대사 과정을 거쳐서 전실혈, 피로 돕니다. 이 피로 돌 때는 유효성분 자체면 유효성분으로 가는 거고 염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게 대사 과정을 거쳐서 유효성분으로 됩니다. 얘를 의약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돌다가 특정 수용체를 건드려요. 그걸 메커니즘, 양리 기전이라고 합니다. 약학적 효과가 나타나는 걸 양리라 그래. 기전, 이유, 메커니즘. 누구 수용체를 건드느냐,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내가 이거 위하고 똑같이 쓸게. 이건 감마라고 할게. 알파 질병에 대해서 베타 약효가 나온 거, 이것을 의학 용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또 할 거지만 이 전체를 또 통틀어서 의학 용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관계에 있는 애들인데 양리 기전과 의학 용도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청구항이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쓴다는 거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리고 자세한 것은 판례 강의에서 할 테니까 X 물질을 포함하는 알파 수용체를 저해해서 이제 감마지. 알파 질병, 베타 약효를 나타내는 조성물. 얘는 지금 양리 기전과 의학 용도를 하나의 청구항이 다 써놓은 거야. 그랬을 때 얘랑 똑같은 거거든. 얘가 되면 얘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 굳이 두 개를 쓸 필요가 없고 하나로 돼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특유의 쟁점들이 판례에서 나올 겁니다. 그게 방가로 2번의 내용이야. 일단 체크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이거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괄호 2번 명사스 기지방법, 방가로 1번 발명의 설명, 515페이지 방가로 4번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체크해 두시고 방가로 2번 청구범위, 방가로 4번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3번 의학용도 발명의 보호범위 넘어가서 다 넘어가고 4번 관련 문제 이거는 허가 등에 따른 존속견 연장은 앞에서 했었으니까 넘어가고 방가로 2번 이것도 앞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효력 범위. 그 다음에 517페이지 용법 용량 발명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것도 앞에서 얘기 나왔어. 아마 다 체크를 했었을 거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18페이지 컴퓨터 관련 발명.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7월 달에도 또 그 특허청에 가서 심사님들
승진 과정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거 또 진행하러 가는데 거기서 또 이 주제 가지고 갈 건데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는 게 청구항에 보통 무슨 단계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씁니다. 게임도 이렇게 많이 하고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 단계들에다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기재한 거. 그러니까 구성 요소 중에 일부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한 거. 이걸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 그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여기 컴공과 나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 그 플로우 차트 그리는 거예요. 이 단계 하면은 O면은 일로 가고 X면 일로 가고 이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거고, 하드웨어라는 것은 그 플로우 차트를 사람 손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나 프린터나 각종 기계를 통해서 자동화시킨 거, 그걸 하드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는 저 하드웨어로서 아이패드나 아니면 컴퓨터나, 요즘에 이제 다 그 간편화 시대여서 아이패드 같은 초소형 기기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고 하거든. 내가 특이적인 창작적인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을 해갖고 그거를 아이패드에 구현시킨 거, 이런 거 많이 하는데, 518페이지 컴퓨터 관련 발명. 얘가 전기 분야 하시는 분들은 건이 제일 많게 될 겁니다. 제가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도 어마어마한 회사 말씀드렸었죠. 퀄컴이라는데. 그건 뉴스에서도 많이 보셔서 그런데 뭐 과징금 부여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추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혼자 독과점에서 과징금 부여받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건수 되게 많습니다. 2번 등록 가능성. 얘는 이제 성립성이 문제가 되고, 이거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학설 같은 건 제가 2차를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판례만 잡으시면 되는데 519페이지 4번 우리나라의 경우, 나번 판례라고 해서 뒤로 넘어가갖고 뒤로 넘어가지 말고 저걸 체크합시다. 519페이지 방가로 4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가번 심사실무, 여기요. 가번 심사실무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 이거 체크하세요. 이거 핵심이 뭐냐면 밑줄 강의에서도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신기술 중인 광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로우 차트는 그냥 사람이 만든 인위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명에 해당하려면 2조 2로 자기 창고잖아.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잖아. 거기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해석해서 특허를 주려고 어떻게 했냐면, 구성 중 일부에 소프트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성 중 일부에 인위법칙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 하드웨어는 광물 갖다 만든 거잖아. 이 자연법칙을 위해서 자동화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했다고 보겠다. 이렇게 말장난했어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라는 게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제가 했던 건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약봉투에다가 복약지도상이 자동으로 프린팅되는 거 했다 그랬잖아. 그걸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라고 그래.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효과가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을 것, 그게 자동화되어 있을 것. 나중에 판례 강의 가게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OX를 잡게 되냐면, 소프트웨어는 다 있어. 근데 얘가 발명이 안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한 정보 처리가 다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발명이 아니야. 그러면 거절.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 이게 다 컴퓨터나,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요즘에는 아이패드용으로 많이 한다 그랬지. 아이패드나 아니면 뭐 프린터기나 약봉투나 이런 걸로 자동화돼 있으니까 하드웨어를 통해서 진행이 돼. 그러면은 발명 가능,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푸는 그 관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을 것,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520페이지 신규진보성이라고 있는데 특별한 쟁점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특허청 내려가서 또 세미나를 하는 게 진보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건데,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서 특유의 진보성 판단 방법이 없어요. 일반 발명은 똑같고 자세한 것은 판례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명수수 기지 방법도 여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저것만 좀 체크할 거예요. 방가로 2번 청구 범위. 청구 범위 쓸 때에는 어쨌건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 조문 특강도 했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올 건데 여기 마지막에 발명을 쓴다 그랬잖아. 발명에는 유체물, 물건, 그 다음에 유체물이 아닌 거, 방법과 제법 이것밖에 못 써. 무슨 소리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건 못 써. 그래서 여기에 청구 범위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유체물로 쓰던가 방법으로 쓰던가 이 소리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쓰지 말라고. 유체물도 아니면서 방법도 아닌 이상한 걸로 쓰지 말라고. 이런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방가로 2번 청구 범위, 가번 방법 발명. 요즘엔 방법 발명을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예시든 것도 방법이에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로 인해서 진행되는 무슨 방법. 이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나번 물건 발명. 이거는 저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그 기본 강의에서도 아마 이거 예시 많이 쓸었을 건데 지하철이 오면은 열리고 지하철이 가면 닫히는 그 스크린도어로 아예 써버리는 거야.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가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스크린도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 스크린도어라는 물건 발명으로 가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아니면 답은 프로그램 기록 매체 데이터 기록 매체인데 이게 뭐냐면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수록한 USB로 가는 거야. USB는 또 물건이잖아. 그걸 우리가 매체라고 하거든. 무슨 취지인지 다 알겠지. 프로그램 자체로는 우리가 2조 3호에 발명으로서의 해당이 되지 않아 갖고 우회적으로 다 이렇게 껴넣으라는 소리야. 방법으로 가건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수록된 물건으로 가건 그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로 가건 물건으로 가라는 소리야. 아니면 방법으로 가던가. 그 다음에 라번도 똑같은데 라번은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이라고 쓸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매체야. 앞에 꼭 매체에 저장되는 단어를 써야 돼. 라번. 그래서 여기 가나 다라 저 제목만 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요 가나 다라는 오케이. 근데 마 해갖고 매체에 저장된도 안 써있고 그냥 프로그램 이러면 너 뭔지 알겠지? 그게 다 이 마지막을 보라는 소리야. 문제 혹시 나왔을 때 요 맨 마지막이 발명을 쓰는 건데 여기 보라는 소리야. 여기 그 다음에 3번 이거 넘어가서 이 523페이지 괄호 2번 방법 발명의 경우 청약하는 행위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배타권 제한이라 그랬어. 그래서 방가로 1번 시행개정법 세 번째 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배타권 제한 청약하는 행위 모두 다 배타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청약 행위에 대해서만 배타권 행사할 수 있다. 524페이지 BM 발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메서드라고 해서 인사 고가 처리 방법, 인센티브 처리 방법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 특허야? 라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특허 주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허 주게 되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건데 얘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고가 처리 방법 이것도 소프트웨어잖아. 얘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뭐 A점, 얘가 어떤 행위를 하면 S점 이런 플로우 차트를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화 해놨으면 특허가 가능한 이런 쟁점으로서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컴퓨터 관련 발명하고 똑같이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또는 비즈니스 메서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똑같은 소리 나와요. 525페이지 방가로 3번 우리나라의 경우 나번 판례 A번 BM 발명의 성립 요건 여기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똑같은 소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른 쟁점으로 볼 필요 없어. 뭔 소리인지 알겠지? 얘는 이 알파 단계에 인사고가 처리 방법 같이 비즈니스 메서드가 써 있는 건데 플로우 차트로서 똑같은 거다.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3번 같은 경우는 2차 시험 문제여서 1차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528페이지 미생물. 이거는 여기 구성에 미생물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많이 하는 게 저거라 그랬지.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나는 그걸 많이 했어요. 항생제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악취 저감, 뭐 탈취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미생물이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먹어버려 갖고 그 냄새 안 난다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요게 미생물 들어가는 거. 그 내가 한 건 저 맨 마지막 발명이 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악취 저감용 조성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이걸 미생물 발명이라 그래. 얘는 구성에 미생물이 기재된 거. 지금 무슨 발명 그게 뭔 소린지 알겠지. 구성에 얘가 들어간 걸 이런 발명이라고 하고 얘가 들어가게 되면 특유의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 방법, 그러니까 발명이 있으면 기재 방법, 총공의 기재 방법에 쟁점이 있어서 따로 좀 뽑아놓은 거야. 얘는 뭐겠어? 얘 많이 했었는데 얘는 발명이 있으면 기재 방법이야. 그 미생물을 말로써 표현하고 싶을 수 있으면 말로 표현하는 거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면 기탁해라. 그 쟁점이 따로 있는 거야. 그거 이미 우리 너무 많이 했다. 528페이지 미생물 발명. 2번 미생물의 기탁제도 괄호 2번 통상의 숫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은 반가로 1번 미생물 기탁 그리고 가번 서면주의 예외라고 해서 저 첫 번째 줄 끝에 지정한 국내 기탁기관 그 다음에 옆에 국제 기탁기관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정 기탁기관 이거 지정 기탁기관 그냥 알아두라 그랬지 개정법이어서 거기에 기탁을 하고 그 다음에 납원 판례 체크해두고 근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건 판례 강의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나중에 판례 강의 들으면 무슨 취지인지는 알 거야. 납원 뭐 간단히 보고 답원 이건 뭐 시험 문제 잘 나와. 답원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야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 첫 번째 줄 미생물 기탁한 출원인은 옆에 출원시 옆에 출원서에 취의 적고 밑에 명세서에 수탁번호 적어야 되고 그 다음 반가로 3번 첫 번째 줄 증명하는 서류를 밑에 첨부해야 돼. 요거 주체기관 서면 많이 했지? 특히나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이 서면 요건이야. 취지 표시, 명세 수탁번호 기재, 증명서류 첨부. 그다음 가로 3번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반가로 1번 기탁의 예외 그 끝에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명세서 기재 방법 첫 번째 줄 끝에 미생물의 입수 방법을 명세서에 적으면 된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쉽게 입수할 수 있는지 판단 반가로 2번 판단 방법 반가로 가번 통상입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 뭐 이거 필요 없고 반가로 나번 이거 체크해 두세요. 국외에서 쉽게 사올 수 있는 것도 쉽게 입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내외 따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거든. 반가로 나번 쉽게 입수라는 게 쉽게 사온다는 소리야. 어디서 이미 팔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다음 반가로 2번 판단 시점 이거는 쉽게 입수가 언제 기준으로 보는 거냐 이건데 반가로 가번 판례 체크하세요. 출원시 기준이다. 그 다음에 3번 실무상 취급 이거 우리 많이 했었는데 괄호 1번 방식심사 반가로 1번 첫 번째 줄 취지 기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밑에 줄 46조 규정에 따라 보정명령 그 밑에 줄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흥결 보정하지 않으면 그 밑에 줄 기탁 절차 무효로 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실체심사 세 번째 줄 기탁 절차가 무효 처분된 경우에는 그 미생물과 관계된 발명에 대해서 쉽게 실시할 수 없다 40조 사망의료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었고 조문특 강의에서도 다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반가로 3번 판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관련 문제 괄호 1번 미생물 시료 분양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됐어. 첫 번째 줄 이거 핵심이야.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서 실시 그 밑에 줄 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 등록 그 옆에 63조 1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에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밑에 허락받은 자는 지 마음대로 하고 허락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이렇게 뭐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서 분양을 받건 허락을 받아서 분양을 받건 얘네들은 남한테는 하면 안 돼. 지만 어떤 특정 요건이 만족돼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남한테 주면 안 돼. 미생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요 라인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서열 목록. 이것은 이제 미생물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비슷하게 약간 뭐 비슷한 쟁점이 있어서 여기다 모아놓고 있는데 이게 AAA 그거 눈깔 빠지는 거 그거 얘기라 그랬었지. 얘는 방가로 1번 맨 마지막 줄 특허 청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세서에 적고 532페이지 방가로 2번 위반하면 보정명령 대상.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어. 전자문서로 쓰는 사람들은 특허청에서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줬어. 서열 목록 쓰는 방법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걸로 써갖고 명세서에 전자문서로 첨부를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할 거면 그 소프트웨어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그러니까 목차라고 보시면 돼. 형식이라는 게 목차대로 명세에 적거나 그렇게 안 적으면 보정명령 날라오고 보정명령도 불응하면은 이건 출원 절차가 무효될 수 있어. 그러고 하거든. 그 다음에 괄호 3번 분할 출원 이건 넘어가고 요거 박스 체크하세요. 이거 앞에서도 아마 있었을 거야. 이거 박스 체크해서 외워요. 그 다음에 5번 식물 발명. 이것은 얘 시험 문제 나올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구성이고 자시고 맨 마지막에 발명 자체가 식물인 거예요. 이게 유럽이 꽃 시장이 어마어마해갖고 꽃 보호라라고 유럽 애들이 압력을 넣어서 너네 특허로 보호하든 아니면 전자산업법이라고 있어. 뭐 다른 법으로 보호하든 무조건 독점권 줘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줘라. 이거를 조약으로 접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로도 보호를 하고요. 종자산업법이라고 또 시보호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도 보호를 해서 이중적으로 보호를 철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요거 하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조약에서 유럽 애들이 동맹국들한테 무조건 보호라고 해서 우리는 보호를 철저히 해주고 있다. 요거 하나라.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두 번째인데 식물이라는 게 생물에서도 배웠었지만 뭐 다인의 유전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반복 재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갖고 뭐 교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 식물이 아니야. 이 희한한 색깔이나 희한한 예쁜 색깔 갖는 그런 거라고 변종식물이라고 새로 만든 식물. 그럼 그걸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발명이라는 게 반복 재현이 돼야지 계속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게 만들어지기 어려우면 특허를 못 받아. 과거에는 식물은 만들어지기 무조건 어렵다고 가정해버려서 특허 무조건 안 줬어. 그걸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유성 번식 식물은 무조건 특허를 안 줬어. 무성 번식만 가능했었거든. 근데 그거 폐지하고 유성 번식이라 할지라도 반복 지원이 가능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요거.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과거에는 유성 번식이면 무조건 반복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유성 번식도 반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걸로 차별화하지 마라. 요거 하나 시험 문제 나와. 533페이지 1번 서 방가로 1번 국법 31조 요거 하나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 과거에 있는 세 번째 줄 무성생식에 한해서만 특허성을 인정했는데 괄호 2번 현행법에서는 맨 밑에 줄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소리가 유성 번식도 반복 지연이 가능하면 특허받을 수 있다. 이 소리야. 그 다음에 2번 등록 가능성 괄호 2번 명세서 기재 방법 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나중에 판례 강의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 챕터 6 동물 발명은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그 하나만 체크하면 3번 WTO 트립스에서 동물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 뭐냐면 이 라인이야. 이것도 이제 스펙트럼화한 건데 사람이 미생물 만드는 건 허용돼. 사람이 식물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돼. 근데 사람이 동물 만들면 이게 점차적으로 고등생물 만든다는 소리거든. 그럼 동물 만드는 순간 사람 만든다는 거야. 그럼 사람 만들면 이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라는 그 가치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등생물인 동물에 대해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니네 나라에서 좀 그렇다 하면은 이건 특허 안 줘도 돼. 이런 느낌이 그 조약에 있어요.
이 WTO라는 것은 강대국에서 후진국한테 야, 나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니네 후진국에서 이거 특허 무조건 줘라. 너네 무슨 후진국이라고 우리 강대국 특허 무시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동물은 괜찮아. 동물은 우리 강대국들이 특허가 있어도 니네 나라에서 특허 안 줘도 괜찮아. 내가 뭐라 안 할게. 이런 느낌이라고. 상번만 체크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 다음에 7번 제법 발명. 이거는 뭐 별도로 목차 뺄 필요 없어. 그냥 맨 마지막이 제조방법인 발명인데 발명이. 야, 앞에서 이미 다 했던 거야 이거는. 뭐 이거 넘어가시죠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넘어가. 그 다음에 538페이지 선택 발명.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선택 발명인 구성이 무언가를 선택한 거를 썼을 때 선택 발명이라고 해요. 선택이란 게 뭐냐면 이게 29조랑 각호지야. 공개된 거에 상위 개념이 있고 그 상위 개념 중에 일부 속하는 것 하위 개념. 물 꼭 찍어서 한 거 이걸 선택 발명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금속으로 핸드폰 만들 수 있다가 공개돼 있고 나는 리튬으로 핸드폰 만든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29장 각호지에는 리튬이라고는 안 써 있어. 리튬을 아우르는 금속이라는 포괄적 명칭이 써 있는 거야. 그 중에서 금속 중에 해당하는 수많은 것 중에 리튬이란 걸 하나 선택한 거, 하위 개념을 하나 선택한 거, 이걸 선택 발명이라 해요. 구성에다가 선택한 것을 기재한 것을 선택 발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대충 직감은 올 건데, 야, 이게 무슨 특허를 받을 거야? 이미 공개된 거 아니야? 이런 논리 때문에 특허를 좀 잘 안 주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특유 판단 법리들이 나와. 이걸 엄격하다라고 하거든. 특히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선택 발명. 538페이지. 2번 등록 가능성, 1번 신규성. 방가로 1번 체크하고. 일단 신규성이라는 것은 이 하위 개념 자체가 29장 각호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신규성이 죽거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성은 인정이 되고 다만 이제 진보성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데 방가로 2번 진보성, 방가로 1번 선택 발명 사항 구분 이거 체크해 놓고 방가로 2번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 선택 발명과 그 다음에 밑에가 죄송합니다. 이거 방가로 3번이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택 발명 다 체크해놔.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명서서 기재 방법. 방가로 2번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택 발명의 현저한 효과에 대한 명확한 기재. 방가로 가번 체크해 놓고 방가로 나번 체크해 놓고 이거 판례 강의에서 다 중요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 거의 다 넘어가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542페이지 수치 한정 발명. 이것도 1차 시험 단골 메뉴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는 보통 함량 같은 거를 수치 한정으로 해요. 이게 구성에 수치 범위가 써 있는 거. 이거 기억나지? 우리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해갖고 함량 조성비 퍼센트에 써 있었잖아. 앞에 밑줄 강의 했을 때 41사 항의 파트에서 그런 함량 같은 거 쓸 때 수치 범위 쓴다고 2에서 30% 이런 거. 그거를 수치 한정 발명이라 그래. 구성 요소에 2에서 30까지는 수치 범위를 작성한 걸 수치 한정 발명이라고 합니다. 542페이지 2번 등록 가능성, 괄호 1번 신규성. 방가로 2번 판례 가번만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43페이지 2번 진보성
반가로 2번 팔레이트에도 반가로 가번, 간바로 나번 이거 둘 다 체크하고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나중에 이제 판례 강의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명사수 기저용법 얘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파라미터. 내가 요번에 그 심사관님 특허청 강의에서도 또 선정한 주제가 얘기도 한데 파라미터 발명. 얘는 요걸 표현함에 있어서 내가 새롭게 만든 기준으로서 얘를 표현하는 거야. 핸드폰이란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담당했던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기본강의에서 말씀드린 환경부 대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수질오염 개선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특허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뭐를 하는 거냐면 시내 하천에다가 특히나 우리가 농장 같은 데서 수질오염 개선하는 거 그거 했으니 농장 근처의 지하수에다가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잘 알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활성탄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떨어뜨리는 그걸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속도를 그 결정한 방법 발명을 추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수의 유속을 측정해서 그 유속에 따라서 기계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몇 알씩 떨어뜨리는 거야. 몇 그램씩. 그걸 자동화되게. 이걸 내가 뭐라고 했냐면 물리학적 계산식을 썼어요. 그래서 수식을 쓴 다음에 이 수식에서 0에서 1의 수치를 만족하는 순간마다 기계에서 몇 그램씩 그 활성탄, 수질오염 개선하는 물질을 지하수로 침투시키는 방법 이렇게 했거든. 거기서 나온 계산식 이런 걸 파라미터라 그래. 무슨 소리냐면 이 수질 개선하는 물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내가 만든 변수로서 잡아놓은 거. 이 파라미터 발명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심사관님이 29전을 갖고 중에서 비슷한 걸 검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든 수식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검색이 안 되거든. 그래서 심사관님이 이게 종래에 있었던 지하수 오염 개선 방법과 내 지하수 오염 개선 방법이 탁상적으로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만 봤을 때 둘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이걸 파라미터 발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 방식이 내가 처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하이라이트가 그거야.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표현 방식만 달라졌다는 참신성으로 특허를 줘서는 안 된다. 뭔지 알겠어? 표현 방법을 달리했으니까 심사관님이 비슷한 걸 못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건가 하면서 특허를 주면 안 된다고. 그 취지로 이제 접근을 해요. 파라미터 발명.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발명 보다 보면 수치 한정 발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파라미터는 변수야. 그 변수를 우리가 특허를 받을 때 청구 범위, 청구하는 레인지로 한다 그랬지. 변수를 레인지화 시키려면 무조건 수치를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 발명은 수치 한정 발명하고 무조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발명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수치 한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546페이지 2번 등록 가능성 1번 신규성 반가로움 판단 방법 체크해 놓고요. 그럼 547페이지 반가로움 8번 이거 아까 신규성하고 거의 비슷한 소리입니다.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특유 발명들에 대한 특유 신규성, 진보성, 명사수 기조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 파트 7입니다. 심판소송.
월말 모의고사 시점은 공지가 돼 있죠. 월말 모의고사 편하게 봐보시고, 온라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말 모의고사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응시할 수 있게 아마 시스템적으로 돼 있을 거니까 온라인으로 응시하셔도 되고 뭐 실강으로 응시하셔도 되고 편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공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정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단권화 단계예요. 단권화 단계에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외우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을 해야지 행동이 뚜렷해집니다. 지금은 내가 외워야 될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해야 될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데, 지금 중점을 둘 것은 정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와서 못 풀어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중점이 지금 정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 풀어갖고 점수가 거지 같다고 해서 무슨 나는 공부가 뭐 빡대가리인가 뭐 이러면 안 되나,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행동에 있어서 목적의식이 뚜렷해야지 우왕좌왕을 안 한다는 거에 또 하나의 맥락인데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내가 왜 보는데, 와서 보고 나서 문제 경험을 조금이라도 익혔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현장에서의 OMR 카드나 시간이나 이런 걸 살짝만 익혔으면 좋겠다고. 그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리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 정리하는 과정 중에 살짝 외워주면 좋잖아. 그리고 살짝 또 긴장하면 좋잖아. 그 정도만 도움을 받으라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와서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거 안 말린다 그랬잖아. 저번에도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하기 전에 지금 외우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잠깐 반짝해갖고 뭐 한 일주일만 외워보겠다. 뭐 이런 거 아주 좋아. 그건 내가 안 말릴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외우고 와도 부담 갖지 말고요. 와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보면서 우리의 공부 방향을 좀 찾아보세요. 해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난 조문 노트로 단권을 해야겠다, 아니면 난 기본서로 단권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그 조문 특강에서 하는 서브지로 단권을 해야겠다, 이거를 문제와 해설을 통해서 감각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움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난 하나만 충족이 됐으면 좋겠어. 해설을 보고 이거 이런 거였자라고 연상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풀진 못하더라도 해설을 보면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었는데 여기까지는 됐으면 좋겠어. 해설만 봤는데도 이 뭐야 이거 신세계네, 이런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때려박고 있단 말이야. 머릿속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귀에다 때려박고 있기 때문에 때려박는 걸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 기본 강의, 밑줄 강의, 조문 특강 엄청나게 때려박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반드시 돼 있어야 돼. 그것도 안 돼 있으면은 개별 상담을 요청하시고, 온라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의고사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문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력 발휘 한번 해보시고요. 뭐 작년에 공부를 해봤다, 아니면 옛날에 공부하다가 지금 잠깐 쉬었다가 왔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긴장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각이 끌어왔는지 연습을 해보시고. 뭔지 알겠지? 입문 단계와 입문 단계 아닌 분들은 당연히 또 접근 방법이 달라야지. 550페이지 취소 신청. 그다음에 이름은 실제 이름 안 써도 돼요. 뭐 닉네임 쓰고 싶으면 닉네임 써요. 어차피 내가 뒤에다 다 붙일 거니까. 닉네임 쓰려면 써요. 먼저 당사자계. 이건 내가 특허 무효심판을 예를 들자면, 무효심판 청구해. 청구하면 심판원장님이 시규 11조하고 46조 방식 먼저 보는데, 실무에서는 이거 잘 안 한다 그랬지? 법에만 있는 내용이라 했지? 겹친 거. 심판 청구서에 반려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봐서, 반려사유 있으면 반려통지하고 무효사유 있으면 보전명령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담당 심판부를 지정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대빵이 생기세요. 심판장님. 그럼 이때부터는 심판원장님도 잘려서 외부 간섭으로 심판장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방식부터 본안 전부 다.
심판장님이 방식하는 게 141조 먼저 보시고, 이게 46조하고 사유가 똑같거든, 141조가. 141조 보신 다음에 141조라는 게 심판 청구서에 쓸 내용이 써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청구 취지가 써 있는지, 청구유가 써 있는지, 안 써 있으면 보정 명령하고 빨리 쓰라고. 그거 해서 다 써져 있다. 141조가 구비되면은 그 다 써져 있는 포맷을 상대방한테 보내줍니다. 심판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야, 누가 너한테 이렇게 공격 들어왔는데 얘기해봐. 답변 제출 기회를 줍니다. 여기까지 라인을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사자가 지들 마음대로 서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본안 들어가게 되면 뭐 이걸 뭐 심리한다라고 할까요? 심리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쥐들끼리 계속 서면 되는 겁니다. 뭐 한 명만 계속 내도 되고요. 보통은 핑퐁을 합니다. 얘가 내면 얘가 내고, 얘가 내면 얘가 내고. 그 다음에 사건이 좀 복잡하면 한번 부릅니다. 와서 얘기도 하고, 심판관님들께서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신문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이드 절차들이 있었어요. 심판 절차 내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 심판 청구서 보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적 기피 신청, 참가 신청, 증거조사 증거보전 신청.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사실상 실무에선 잘 안 해. 잘 안 하는데 그냥 법에만 있는 거고, 근데 시험 문제는 법에만 있는 게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직권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직권 진행이라고 예를 들어서 구수심리를 불렀는데 한 명이 안 와. 한 명이 안 와도 그냥 한 명하고도 진행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직권 심리도 가능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무효사유를 심판부가 너 이거 무효사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어택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증거조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을 합칠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도 내용이 많으면 나눌 수 있고. 일이 쑥 진행하다가 아 이제 뭔 소린지 알겠다. 너네 둘 중에 하나 내가 이길 사람 내가 잡았어. 이걸 심리가 성숙했다라 그래. 성숙했다는 게 나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소리예요. 그러면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심리종결 통지한 다음에 심결합니다. 심결할 때에는 각하, 기각, 인용. 이게 큰 절차 돌아가는 라인이었지. 그 다음에 조금 세부적인 거 추가할게. 여기 직권 심리하거나 직권 증거조사 증거보존하면 의견 제출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사자가 구심이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구심이 해줘야 되만 합니다. 그 머스트 라인들 좀 잡아두라고 했었지. 그리고 답변 제출기의 머스트고요. 머스트 라인.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각각은 원래 방식이잖아. 방식은 이거 본안 갈 필요 없이 그 전에 끝내는 게 방식이야. 근데 하지만 심판사건 같은 경우는 방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 끝날 때까지 본안을 미루면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본안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방식이 간단한 거야. 그러면 앞에서 할 수도 있어. 여기서 각하 할 수도 있고. 그게 답변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할 수도 있다. 그런 조문들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무효심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님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효심판 같은 경우는 특허권 소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으면 소멸 후에도 그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무효심판 어택 들어오면은 청구항 수정할 수가 있어. 그걸 정정이라 그래. 그게 답변 제출 기간, 직권 심리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인이 심판 청구서 보정하면서 무효사유 추가하거나 증거자료 추가했을 때 심판장이 지정한 기간, 이때 정정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취소 신청해 볼게. 취소 신청을 해. 그럼 똑같이 심판원장님이 방식을 합니다. 시규 11조 46조. 그리고 담당 심판부 지정하세요. 여기에 대빵이신 심판장님이 생기시면 그때부터는 방식부터 본안까지 전부 다 심판장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걸 우리가 각하 결정이라고 하거든. 여기는 취소 신청서, 각하 결정할지 이거 먼저 하십니다. 이게 취소 신청서에 쓸 말들 다 잘 써 있는지 보는 거야. 그게 다 써져 있다. 그러면 취소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거 없다 그랬어. 답변 제출기에.
그리고 나서 심판부가 직접 보세요. 봐서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기각 결정. 문제가 있으면 취소유 통지합니다. 그럼 이 취소유 통지에 따른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정정 청구할 수 있어요. 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끝난다. 이렇게. 이게 취소 신청이지. 그리고 심리를 진행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서면에 의존은 하지만 당사자의 서면에 의존한다는 게 얘 취소 신청서랑 얘 의견서 이런 거에 의존한다는 소리예요. 여긴 구술이 안 돼. 이거 빨리 끝내려고 구술이 안 됐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취소 신청서 보정, 제척 기피 신청, 참가 신청, 증거조사, 증거보전 신청 이런 거 가능해. 직권도 이거 다 가능해. 진행, 심리, 증거조사, 증거보전, 병합 분리. 근데 여기서 병합할 때 여기는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병합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 뉘앙스가 좀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가 신청할 때 여기는 특허권자 측의 보주 참가밖에 안 됩니다. 여기 위에선 당사자 참가, 보주 참가 다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맨날 시험지 나오는 거야. 취소 신청은 등록 공고 6개월까지만 가능해요. 대신 누구든지 가능하고. 이거 비교하고 맨날 시험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따가 책 보면서 잠깐 터치할게요. 이거 취소 신청서 각하 결정할 때 얘하고 비슷하면서 약간 사뭇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청구 이후 기재하지 않으면 바로 보정명령에서 각하 결정하는데 저기는 신청 이후 기재하지 않아도 기다려줬었습니다. 결정할 때 각하 기각 인용인데 이거 두 개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라인들을 554페이지 먼저 좀 보면 이거 무조건 외우시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항상 나오니까 거기 신청인, 청구인 적격에서 취소 신청은 누구나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님만 제일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청 청구 기간 취소 신청은 등록 공고 6개월까지만 그리고 권리 소멸 후에는 불가능한데 이게 법주문에 써 있지 않고 심판 편람이라고 내부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무효 심판은 언제나 소급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특허권 소멸 후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심판장 보정명령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취소 신청서에는 취소 신청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보정 명령을 안 합니다. 그게 등록 공고부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기다려주기 때문에 안 썼다고 바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청구 이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보정 명령 날라옵니다. 와, 이거 취하 맨날 시험 문제 나와. 그 청구항별로 가능이라는 것은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용 심판은 청구항별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항별로 신결을 하고 청구항별로 취할 수 있다. 얘는 그냥 라인으로 가져가지고 이거 뭐 시험 문제 심사문 나오니까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용 심판. 그거 말고 이거요. 취하시기 제한. 이거 우리 조문특강에서 절차 총칙에서 했었습니다. 조문특강에서 이미. 취소 신청 같은 경우는 취하 시기가 제한됩니다. 그게 결정 등본 송달 또는 취소 유통 중 빠른 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각 결정 또는 취소 유통 중 빠른 날 이렇게 되는 거야. 기본 강의에서 취지는 말씀드렸었고요. 심판관님의 판단이 농락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관님께서 판단하기 전까지만 취하 가능하다. 이 소리거든. 여기 얘기한 거야 이거. 첫 봤다 심판관님 판단하기 전까지만 취하 가능하다. 기각 결정 또는 취소 유통 중 빠른 날까지만. 근데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확정 전까지 아무 때나 가능하고요. 다만 답변서 제출한 후에는 상대방 동의받아야지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취소 사유는 신진선항만 되고 무효 심판은 기억나시나요? 이제 슬슬 요거 외우면은 좋긴 한데 그 45조 3항의 배경기술 기재, 42조 8항 청구항 이상 썼을 때 그 형식, 45조 단일성, 그 다음 사실상 후단, 오역 요거 빼고 전부 다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심리 방식 여기서 했네. 얘는 구술 안 해. 빨리 끝내려고. 취소 신청은 서면만으로 하고요. 무효 심판은 서면 또는 구술합니다. 그 다음 복수사건 병합 이거 여기야. 취소 신청은 같은 특허권에 대해서 여러 개의 취소 신청이 있으면 다 합쳐버립니다. 근데 무효 심판은 상황 봐서 합쳐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심판 청구일 봐서 합칩니다. 심판 청구일이 너무 다르면 안 합쳐요. 좀 비슷한 시점에 있을 때 합칩니다. 이 취소 신청 웬만하면 병합, 무효 심판은 병합 여부가 재량이다. 결정 또는 심결. 거기 취소 결정 전에 반드시 취소를 통지한다가 이거야. 이걸 이제 결정계적 성격이라고 해서 예고 통지라고 하는데 당사자에게는 그런 게 없거든. 예고 통지가. 여기 예고 통지가 있다. 불복 이것도 시험제 맨날 나오는 겁니다. 취소 결정 신청서 각하 결정만 되고 이거요. 각하 결정, 기각 결정은 불복 불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본 강의도 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건 구분이 되죠. 요거 각하 결정은 취소 신청 각하 결정이고 요거 각하 결정은 취소 신청 서 각하 결정이야. 서류 각하인지 절차 각하인지 구분하는 거야. 위에도 마찬가지야. 이건 심판 청구 서류 각하인 거고 이건 심판 청구 각하. 이건 절차 각하인 거고. 서면에 문제 삼는 거, 절차에 문제 삼는 거. 서면에 문제 삼는 거, 절차에 문제 삼는 거. 이렇게 하면서 각하가 구분되지. 그 다음에 청구이유 보충이 이겁니다. 이거 심판청구서 보존기간, 취소신청서 보존가능기간. 무효심판은 심리종결 전까지 아무 때나 심판청구서 보존할 수 있는 취소신청은 빨리 끝내려고 보존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취소신청 기간 또는 취소유통 중 빠른 날까지. 이 의미는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소 신청이라는 것은 등록 공고 6개월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진행을 안 해요, 절차를. 다른 놈들도 혹시 취소 신청하나? 할 사람들 다 들어와라. 다 들어와서 다 같이 합해갖고 병합해갖고 진행하려고 6개월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아까 취소 신청 이유 기재하지 않아도 바로 각하 결정하는 게 아니라 6개월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무 때나 취소 이유 제출하라고. 다만 특허권자가 6개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 빨리 진행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 전에 진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표현이 이거야. 6개월 또는 취소 유통 중 빠른 날. 그때까지만 취소 신청 이후 제출 가능하다. 그게 본격적인 절차 진행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빨리 끝낼 거니까. 그런 의미. 그 얘하고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취소 신청에서 취하 시기 제한하고 취소 신청에서 보존 가능 기간 제한하고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 다음에 참가, 아까 했네요. 여기는 당사 참가 안 되고 취소 신청인 측 참가 안 돼. 특허권자 측 보조 참가만 돼.
그다음에 심판 비용 부담은 취소 신청은 뭐 신청인 부담한다, 뭐 약간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효 심판 같은 당사에게는 패소자가 일반적으로 부담한다. 이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그림도 좋고,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필기 자료에서 많은 그림들을 했었잖아. 그 그림도 좋고, 여러 그림들을 봐가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처음에는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그림들 봐보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자신감 생길 겁니다. 아, 야, 짐 싸? 그래. 짐 싸야지. 됐어. 그렇지. 12시 반 됐으니까. 그럼 이제 밑줄 치고 짐 쌉시다. 550페이지. (3번) 취소 신청인과 참가인 괄호 1번 취소 신청인. 첫 번째 줄 무효 심판에 끝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밑에서 오면서 취소 신청은 맨 밑에 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다음 방가로 2번 참가인. 첫 번째 줄 취소 신청은 밑에 줄 특허권자 보조 참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청구기간. 첫 번째 무효 심판은 설정 넣어놓고 당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언제나 가능하다. 다만 소급 선물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이에 반해 취소 신청은 밑에 줄 등록 공고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거 내가 문제풀이에서 또 잡아드릴 건데, 등록 공고 뭐 있잖아?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상한 데서 무슨 등록 공고 뭐다? 바로 다 틀린 점 찾아내버려. 등록 공고 6개월. 5번 취지사유. 두 번째 줄 신진선악. 그 다음 세 번째 줄 29조 1항 1호로는 취소 신청 불가. 그 다음 그 옆에 이미 심사관님이 살핀 선행기술로는 취소 신청 불가. 6번 심리 방식. 첫 번째 심판장은 취소 신청이 있으면 취소 신청서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 이게 다른 말로 무효 심판처럼 답변 제출 기회를 바로 주는 건 아니다. 그냥 신청서만 보내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심판장은 취소 신청 취지를 전용이나 그 외 등록 권리자, 이게 등록된 통상이 얘기하는 거야. 전용이나 등록된 통상이에게 통지한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 내가 이거 기본 강의에서 잡아드렸지만, 특허 취소, 특허 무효, 존무, 정무. 죽는 거 있잖아. 죽는 라인. 특허 취소, 특허 무효, 정무, 종무. 특허 취소왕, 무효, 무효, 무효. 이 라인들은 이 심판이 제기되면 전용이나 통상이한테 알려줘요. 야야, 니네 날라간다. 하고 싶으면 보조 참가해. 특허권자 도와주러 들어와. 이거야. 얘네들 보고 특허권자 편들어서 도와주라고 통지해주는 겁니다. 보호 참가 들어오라고. 통지 라인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 다음에 2번 방식심리 뭐 넘어가고, 3번 적법성 심리 뭐 넘어가고. 이게 이거야. 하나가 서각하고 하나가 신청 절차 각하. 이건데, 이거는 법조문에 있고, 이거는 이제 취소 신청서에 쓸 말을 안 쓴 거고, 이건 법조문에 없어. 그래서 판례에서 배운다 그랬었지. 이걸 이익이라 그래, 이익. 그 사유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더 보충을 할 겁니다. 4번 본안심리. 방가로 1번. 이거 밑줄을 칠 필요는 없는데, 본안심리는 취소 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개시한다가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거야. 이거 등록 공부터 6개월까지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 애들 다 들어와라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다 들어오면 다 같이 병합해서 한 번에 진행하려고. 그거거든. 뭐 밑줄을 칠 필요는 없고. 그 옆에 복수 취소 신청이 있으면 심리를 병합하는 것이 원칙. 방가로 2번. 모두 서면 심리로 진행. 552페이지. 방가로 3번. 취소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특허권자 참가인. 이것도 기본 강의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심판에서는 절차 나오면은 옆에 참가인 꼽사를 붙는 거 아무것도 어색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파트 6 배울 때는
베타권 얘기면 특허 전용이, 실시권 얘기면 특허 전용이 통상이. 그 다음 파트 7에서는 심판할 때는 당사가 참가인. 옆에 참가인 붙는 거 어색해하지 마라. 특허관 참가에게 취소유 통지하고 의견서와 정정기회를 준다. 정정기회가 이거야. 정정청구. 그래서 이거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오늘 안 하고 정정청구 언제 가능한지 그거 완벽하게 외워야 돼. 특허무효, 정정무효, 특허 취소인데 정정무효는 외울 필요가 없어. 특허무효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특허무효하고 특허 취소만 구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특허무효는 아까도 했지. 답변 제출기간, 직권심의 때 의견 제출기간, 심판 청구인이 새로운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했을 때 심판장이 지정한 기간이 1, 2, 3인 거고 취소 신청에서는 그게 다 결집된 게 취소유 통지야. 직권심리에도 취소유 통지고 답변 제출도 취소유 통지하고 비슷한 거고 새로운 증거자료 추가 그거 다 똑같아. 취소유 통지하고 똑같거든. 하나로 압축해서 취소유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 괄호 5번 취소 신청에 의해서의 특허의 정정. 이건 앞에서 했던 그 기간만 잘 외우면 되고 괄호 6번 취소 신청서 보정. 첫 번째 줄 끝에 취소 신청 기간의 만료일 또는 취소 결정에 따른 통지가 아니라 그 취소유 통지. 그 취소 결정을 취소유 통지라고 바꿔줄래요? 특허 취소 이유 통지. 이게 등록 공고 6개월 또는 취소유 통지 중 빠른 날 그거거든요. 등록 공고 6개월 또는 취소유 통지 중 빠른 날. (7번) 결정의 효과. 1번 효과. 반가로 1번 첫 번째 줄 취소 결정 확정되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소고표 있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고 괄호 2번 불복. 반가로 2번 기각결정 옆에 각하결정 불복할 수 없다. 그 다음 반가로 1번 취소 신청서 각하결정은 취소 결정은 불복할 수 있는데 그게 세 번째 줄 끝에 피고는 특허청장으로 한다. 피고는 특허청장으로 한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555페이지부터 제가 기본 강의에서 강의하듯이 썰 풀어놨으니까 편하게 읽어보시면은 기본 강의 내용이 리마인드 되면서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54페이지 표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거기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 게 이거 한 거거든요. 이제 끝낼 건데 우리가 이거 한 거니까 뭐 얘기만 하고 가자면 지금 우리가 586페이지까지 한 거야. 그게 심판 절차 개괄이거든. 그래서 560페이지에 이거 뭐 체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심판이 이런 게 있다 표현한 거니까 넘어가고 562페이지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 562페이지에 괄호 2번 심판 청구서 보정. 반괄호 1번 원칙. 첫 번째 줄 심판 청구서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그 다음 밑에 줄 판례는 이거 일단 체크만 해주시고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니까 판례는 해서 체크만 하고 그 다음 반괄호 2번 예외. 첫 번째 줄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 그 다음 괄호 청구인인 경우에는 동의 있는 경우로 한정. 그 다음에 나번 청구 이유는 심리 종결 전까지 제한 없이 보정 가능. 그 다음에 답은 적적 권리법인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 피청구인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얘는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지. 1, 2, 3는.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고 5번도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그 5번의 심판의 종류에서 괄호 1번 심기례원 종류에서 반괄호 2번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나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나가면서 나오더라고. 반괄호 2번.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종결 통지 후 20일 신결하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얘기했죠. 살 떨려갖고 하루 종일 F4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변리사들은.
그래갖고 얘 피말려 죽이지 말고 빨리 해주라는 소리거든. 훈시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심판 청구 취하, 반가로 1번. 세 번째 줄,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아, 이거 맨날 나와. 거기에 특허 취소는 빠져 있는데, 그거 뭐 밑줄 칠 필요도 없다. 내가 뭐 맨날 얘기했으니까.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행 심판은 청구항부를 청구하고 청구항부를 신결하고 청구항부를 취할 수 있다. 565페이지부터 제가 이 그림 그린 것을 강의 시간에 썰푼 걸 써놨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편하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절차 진행하는 라인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결정계 사건 같은 경우는 네, 밑줄만 쳐놓을게. 결정계 사건은 이런 게 없지. 상대방이 없으니까 답변 제출 기회가 없어, 결정계 사건은. 그 다음에 결정계 사건은 참가가 안 돼. 대신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정계 사건은 이렇게 예고 통지를 해줘. 예고 통지. 이런 게 결정계 사건의 특징이거든. 그렇게 잡아두면 돼. 답변 제출기에 참가. 565페이지부터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런 것도 읽으면 도움이 될 거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부담감을 해소해 주거든. 566페이지 맨 밑에 줄에 당사에게 절차는 밑줄 칠 필요 없어요. 당사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돼. 심판 청구하면 심판부 지정해서 답변 제출기회 주고 심리한 다음에 심리 종결 통지하고 심결하고 끝낸다. 이런 라인들도 부담감을 확 줄여주거든. 편하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568페이지에 심판 청구서 작성, 보정 다 옆에 당사자에게라고 써놨지. 내가 이 기본 강의 하듯이 써놓은 거거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당사에게를 메인으로 잡고 결정계 같은 경우는 차이점만 보고 넘어갔었잖아. 그래서 가로 열고 다 당사에게 써놓은 거고, 결정계는 차이점 있다 이렇게 뒤에 내가 따로 써놨거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가 외우라고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건 아니고요. 편하게 읽어보라는 의미로 한 거니까 소설책 읽듯이 한 번만 더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81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각 심판들이 어떤 취지의 심판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써놓은 거고, 심판별로 청구 취지에 한 번씩 그냥 편하게 보세요. 특이점만 하나 잡아드리자면 당사자에게만 2번이 있습니다. 결정계엔 2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심판비용 부담인데 결정계나 취소 신청은 각자 부담, 그러니까 취소 신청이나 청구인 쪽에서 부담하는 거고, 당사자에게만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야 네가 부담해, 네가 질 거니까 하면서 2번 쓰는 겁니다. 너 질 거잖아 이렇게. 그게 2번이에요. 심판비용은 네 부담으로 해라. 너 질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도 각 줄을 보시면 아마 있을 건데, 특허 취소, 특허 무효, 권리범행 시험 청구항부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제 몇 호가 아니라 특허제 몇 호에 청구항 몇 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딘가 제가 써놨고요. 582페이지 표는 좀 외워야 돼. 이걸 당사자 적격이라 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자격. 여기에 아닌 자가 하면은 각하되거든. 그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심결이 돼요. 각하심결. 그 다음에 583페이지 이거 체크해서 외우고, 거기에 심판 청구 이익은 나중에 판례에서 보충을 할 건데, 판례에서 요거를 1번부터 11번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 중요한 거 몇 개 위주로 할 겁니다. 어쨌건 판례에서 보충할 거니까 사유들은 법조문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절차도 법조문에 없거든. 체크를 일단 해놓고, 이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584페이지 신결문은 시험 문제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것도 각 심판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위해서 내가 넣어놓은 거예요. 한 번만 편하게 읽어보면 될 것 같아. 586페이지에는 010-2030은 누구야? 죄송합니다.
전화하면 안 돼. 아닌데 이거 10, 20, 30, 40, 50 가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고. 이 사이드를 차잖아. 참가 신청, 지적 기피 신청 이런 것들. 이것도 참고하라고 한 거지 시험지 나오라고 한 건 아니야.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돼. 됐습니다. 그러면 58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